여러분들은 살면서 집안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화목하고 조용한 집에서 살다가 시집와서 집안 물건들이 누군가의 손에 마구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 사이가 좋으시고 자식들한테 못 볼 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집안에서 큰 소리 한번, 험한 장면 하나 본 적이 없고 지루할 만큼 화목하고 기쁘고 웃음만 가득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남들 다 훌륭한 위인들을 존경할 때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자랐지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여태 느껴왔던 평화로움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저지른 일이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 얌전하고 착하고 곱게만 자랐다던 제가 제 손에서 저도 모르는 괴력으로 이뤄진 그 묵직한 교자상이 뒤집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물과 전이 허공을 날고 뽀얀 탕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그리는 기이한 무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이 멎은 정적 속에서 경악으로 물든 아버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그 순간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을 수 있냐고 묻겠죠. 맞아요.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미치지 않고서는 제 자신과 어머님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그저 평범하고 정갈하게 살고 싶은 40대 여자 오예진입니다. 남편 최우성과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똑 부러지는 일 처리와 달리 웃을 때마다 순하게 휘어지는 눈매를 가진 그 사람에게 제가 먼저 반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 고백을 해보았지만 몇 번을 거절당했어요. 이유를 물어도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술 기운을 빌려 왜 자꾸 밀어내냐고 따지듯 물었죠. 그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 못할 정도로 엄해요.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여자는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만 봐도 그런데 내 아내는 오죽하겠어요. 미안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엄해도 가족 간에 불쌍할 정도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성 씨, 차라리 저 싫다면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깨끗하게 포기하니까요. 예진 씨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듣기로는 예진 씨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곱게만 자랐다고 들었는데 만약 우리 집의 분위기를 알게 된다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떠날 거예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저는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을 가로막는 겸손한 핑계라고만 생각했죠. 그런 걸로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했고 제 진심 어린 마음에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한다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너무나도 좋은 남자라 저는 부모님도 분명히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보통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 정도 만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모든 것은 일사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집안과 집안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곧 그가 했던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관문은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다고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아버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옷이 참 화려하네. 결혼하면 저런 옷은 입기 힘들 텐데. 우성이한테 우리 집 분위기 들어서 대충 알지?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옷은 정말 하나도 화려하지도 않고 단정했었거든요. 다만 옷이 밋밋해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줬는데 전반적으로 화려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대놓고 경직된 표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희 부모님 얼굴은 굳어졌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버님은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셨던지 허허하며 그저 농담이라는 듯 웃으셨지만 그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진심이 담긴 경고였던 셈이죠. 친정엄마는 상견례를 다녀온 후 내심 마음에 걸려 했지만 그래도 사위인 우성씨가 워낙 마음에 드셨기에 괜찮을 거라 애써 마음을 먹으려는 듯했고 저는 묘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날은 더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생략한다는 패백을 아버님은 법도라며 꼭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저도 패백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계획한 제가 꿈꾸는 결혼식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인 우성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패백을 권유했고 저는 우성씨 눈에 두려움을 보고서는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내내 시아버지 되실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시댁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 사람은 우성씨라는 생각에 정말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진행시키기로 했지요. 그렇게 저는 패백을 하기로 받아들였는데 패백날 당시 식장 직원이 신랑 측과 신부 측 부모님 모두 패백실로 오시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시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상놈도 아니고 신부 측 부모가 패백을 받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니 사돈들은 빠져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부 측 부모랑 함께는 패백 못합니다. 아무리 요새 예의가 사라지고 있다지만 원 집안 망신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받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객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그런 소란을 피우셨다는 걸 저는 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끝내 저희 부모님은 패백실 근처도 못 가고 얘기만 들어야 했는데 제가 참 속상하고 표정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결혼을 참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남편과 그리고 처음 뵈었던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네가 제일 고생이 많구나.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뜻대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 엄마도 제일 속상하구나.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웃어주시던 어머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누구보다 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불쌍함과 동시에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거든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내 편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세상 물정 몰랐던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시댁의 시간은 21세기가 아닌 조선시대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안의 법도는 시아버지가 주로 주도를 했지요. 여자는 남자와 겸상을 하면 안 되고 명절에는 며느리들이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했었어요. 웃긴 건 고모님들은 편한 옷을 입어도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저와 어머님은 꼭 한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멍에는 제사였습니다. 시댁은 유달리 제사가 많았어요. 명절 차례를 빼고도 1년에 4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 보통은 함께 모신다는데 아버님은 꼭 각각 따로 지내야 조상님에 대한 예의라고 하셨죠.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 건 당연히 어머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사 당일에 가서 거두는 정도였지만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님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 늘 몸져 누우셨어요. 남편이 제사를 합치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아버님은 불호령을 내리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사단이 났구나 싶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던 어머님이 생각나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떡하면 좋아? 괜찮다. 회사 일이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왔니? 우리 세아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런 좋은 분이 그런 악랄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는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사는 과로가 원인인 것 같다고 했고 저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 후로 눈에 띄게 기력을 잃어가셨어요. 늘 피곤해하시고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요즘은 흔한 암이고 회복도 빠르다고들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라 일부 절제가 아닌 전체 절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떡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랍지도 않았던지 그저 씁쓸한 웃음을 짓고 말았고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은 아련한 표정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쑤셔 놓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건강하시던 분이었기에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설명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요.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던 아버님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새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그냥 네 엄마가 꾀병을 부리는 거야. 의사가 단순한 갑상선암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후유증도 남을 거고 심각하다고요. 왜 암 걸린 사람을 꾀병으로 만드세요? 남편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저것뿐이라니.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죠. 시아버지는 대드는 남편을 치려고 손을 올리시다가 이내 저를 보시고는 조용히 손을 내렸고 이내 한숨을 쉬고는 아버님은 주변에서 누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금방 회복했다는 둥 자기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머님의 고통은 그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귀찮은 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보통 4일이면 퇴원한다는데 어머님은 몸이 수술을 이겨내지 못해 2주 넘게 병원에 계셔야 했어요. 의사의 말이 맞았던 거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은 병문안을 단 2번 오셨습니다. 처음은 수술 직후였고 두 번째는 퇴원 날짜를 상의하러 왔을 때였죠. 그마저도 어머님의 안위를 묻기보다는 당신의 식사와 빨래는 어떡하냐는 불평이 먼저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퇴원하는 거야? 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불편한 줄이나 알아? 밥 청소를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하냐고. 하여간 여편네를 잘못 만나서 속을 썩인다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해서 참다 못해 제가 나서려 했지만 어머님과 남편이 말리는 통에 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나섰다가 그 불똥이 어머님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죽을 쑤어 병원으로 시댁으로 나르며 아버님 식사까지 챙겨드렸는데도 아버님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앞으로 틈만 나면 더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돌보라 했지요.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에서 어머님 팔을 주물러 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은 10분도 차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답답해서 여기 있으면 더 병날 것 같은데 집에 웬만하면 오는 게 어때? 의사놈들 다 돈 받아 먹으려고 환자들 더 입원시키려 한다니까. 병원 밥은 얼마나 맛이 없겠어. 본인이 한번 잘 말해봐. 그래야 의사도 퇴원시켜주지. 아버님, 어머님 아직 회복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 말 듣고 어머님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더 큰일 나시면 아버님 안 되시잖아요. 시아버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고 골치 아파진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어머님을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참으로 무정한 남편이 아닐 수 없었지요. 어머님은 평생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셨을까요? 저는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은 정말 어머님을 평생의 동반자가 아닌 자신을 위한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시어머니의 인생이 서글퍼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식사는커녕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수술 부위가 덧나 병원을 계속 오가셔야 했죠. 저는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어 시댁에 들렀습니다. 아버님 밥상을 차려드리고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죽을 쑤어 드렸죠.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의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간병인을 구해서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 떼고 푹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냐며 그저 엄살일 뿐이라고 일축하셨죠. 그 성격 어디 가겠나 싶었지만 막상 아픈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이지 질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퇴원하신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결심한 듯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제사는 그냥 넘기거나 정해야겠으면 음식을 사서 해요. 엄마 지금 제사 음식 준비하실 몸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님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으시더군요. 이놈이, 너는 맨날 그놈의 엄마 걱정 타령이냐? 당연히 엄마가 아파도 할 건 해야지. 제사는 며느리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버님의 고함에 어머님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조용히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제사는 제가 음식을 싸서 제가 만든 것처럼 가져가면 어떻겠냐고요. 어머님의 건강이 먼저라고 마음 불편해 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죠. 한참 뒤 어머님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 미안하다, 아가. 그 문자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날짜에 맞춰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갈하고 손맛이 느껴지는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후기를 수백 개씩 읽어보고 직접 전화해서 음식의 종류와 양까지 꼼꼼하게 조율했죠. 마치 중요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사 전날 약속된 시간에 커다란 아이스박스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따끈한 김이 나는 전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탕국, 모양 좋게 빚은 송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찬장에 넣어두었던 빈 반찬통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배달 온 음식을 하나하나 저희 집 반찬통에 옮겨 담기 시작했죠. 저는 몇 개를 일부러 조금 흐트러뜨려 놓고 나물은 제가 평소 쓰던 그릇에 담아 마치 방금 무쳐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정말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통이 담긴 가방을 들며 제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혹시라도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어쩌나 싶어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저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어머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내어 상에 올리는데 아버님이 주방을 쓱 둘러보시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기름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어머님,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하고 큰 소리로 묻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거실로 나가셨고 제사는 무사히 시작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젓가락으로 동태전을 하나 집어 드시는데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한참을 음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간이 좀 다르구나. 그래도 정성이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어머님은 저도 모르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들킬세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아슬아슬했지만 첫 번째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제사에 대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소하니 돈도 직접 장을 보는 것보다 훨씬 절약되고 무엇보다 어머님과 제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머님도 그날 저녁 제게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가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앞으로 계속 이 방법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다시 두 번째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능숙하게 업체를 예약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제사 며칠 전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모님들이 어머님이 아프시니 자기들이 와서 음식을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고모님들이 돕겠다고 나섰다는 말에 저는 순간 덜컥했습니다. 우리의 비밀 작전이 들통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스쳤죠. 어머님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한사코 괜찮다고 말렸지만 고모님들은 기어코 오시겠다고 했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예약했던 제사 음식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저도 아침 일찍 가서 거들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혼자 그 많은 음식을 하시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사 당일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직 어둑한 새벽인데도 부엌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힘겹게 내쉬는 어머님의 거친 숨소리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온다던 고모님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수술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어머님이 홀로 끙끙거리며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고모님들은요? 곧 온다고 했으니 오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너희 아버지 한 소리 할까봐 내가 먼저 하고 있었다. 제 물음에 어머님은 힘없이 웃으며 곧 올 거라고 했다고만 하셨습니다. 거실을 보니 아버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아픈 아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TV 소리만 키우고 있는 그 모습에 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은 말없이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저희 시댁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가짓수가 유난히 많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애호박전, 꼬치전 등 전 종류만 6가지에 삼색나물과 탕국, 조기와 굴비까지 거의 잔치상 수준이죠. 그 많은 양을 아픈 몸으로 혼자 준비하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서러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정고가 다 되었지만 고모님들에게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보라는 제 말에 어머님은 그저 괜찮다며 손사래만 치셨죠. 결국 거의 모든 음식이 완성되고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다 되어서야 고모님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먼저 도착한 고모님은 부엌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뒤늦게 온 다른 고모님들은 오자마자 제게 친한 척 하는데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어머, 언니.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네. 언니 혼자 고생 많았겠다. 너희 어머님 괜찮으셔? 우리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일이 생겼지 뭐니. 고모님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불만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정작 기름때와 밀가루로 범벅이 된 제 손과 땀으로 젖은 어머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듯 고모님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고 어머님은 제게 피해가 갈까봐 단속을 하며 웃으며 늦게라도 잘 오셨다고 비위를 맞춰주는데 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아버지 형제 아니랄까봐 그 핏줄 어디 안 가는지 고생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참으로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차려진 뷔페에 온 손님처럼 다 된 음식들을 보며 품평을 늘어놓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좀 짜네? 요새 짜게 먹는 사람 없는데 간 좀 덜해. 이건 또 싱겁더라고. 완전히 맹맛이야. 조카 며느리 음식 솜씨가 영 별로네? 친정엄마가 요리 솜씨가 별로신가?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제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며 저를 험담하는 고모님들을 보고 치가 떨렸지만 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묵묵히 상만 날랐습니다. 겨우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니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상을 쭉 훑어보시던 아버님의 미간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이거 봐라. 고사리랑 도라지가 없잖아.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이럴 거면 제사를 뭐하러 지내? 아버님의 고함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장에 갔더니 중국산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뺐다고 설명했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날 선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매서운 눈은 제사상 위를 샅샅이 훑었고 마침내 꼬치전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힘든 몸으로 하나하나 꿰어 만든 꼬치전이었습니다. 몇 개가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사는 10분도 채 안 지내는데 그걸 누가 와서 자로재기라도 한답니까? 하지만 아버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터벅터벅 부엌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꼬치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싱크대에 확 쏟아 부어 버리셨어요.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꼬치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이따위 걸 조상님 상에 올리겠다는 거야? 제사는 정성인데 정성이 하나도 없잖아. 이럴 거면 당장 집어쳐. 아버님은 어머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고모님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남편이 화를 내며 그만 좀 하시라고 막아섰지만 아버님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하겠다고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평생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그 모습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교자상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온 힘을 실어 상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나무 그릇들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유리그릇 몇 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엎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박살난 제사상 한가운데 서서 아버님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도 아버님처럼은 안 해요. 어머님, 암 수술하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넋을 잃고 서 있는 고모님들을 향해서도 소리쳤습니다. 고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러 오신다면서요. 상 다 차리니까 오셔서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악을 쓰고 나니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놀라 입만 뻐끔거리고 계셨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가장 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안방 장롱문을 활짝 열자 어머님의 옷들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저 옷장 안에서처럼 단정하고 숨죽인 채 살아오셨을 어머님을 생각하니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어머님의 옷을 꺼내 캐리어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양말, 외출복, 잠옷 가릴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지금 어머님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거실로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버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어딜 며느리가 감히 눈을 부라리며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네 친정에선 네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배운 것 없어서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지만 조금 전 제사상을 엎어버린 제게는 더 이상 그분의 위협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보다 더 배운 것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고졸이시고 저보다 학력도 낮으시잖아요. 요새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버님은 시대 파악도 못하세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제가 나서서 아버님한테 우리 가족들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셔야겠어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예진아, 하지만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여전히 아버님이 두려운 듯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버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요. 어머님을 다시 한번 설득했어요. 어머니, 겁먹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한테 털끝만치 손 못 대게 할게요. 남은 짐은 나중에 와서 챙길게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이 제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손이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어디서 못된 것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저는 그 손이 저를 칠 것이라고 예감하고 질끈 눈을 감았고 이를 악물었는데 그 순간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 남편이 번개처럼 움직여 아버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큰 키로 앞을 가로막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예진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대체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야? 너 이 자식 감히 애비한테? 그놈의 감이라는 말 좀 그만 쓰세요. 저희 가족 아닌가요? 가족 사이에 어떻게 감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세요? 아버지가 대체 뭔데요? 이 자식이? 아버님이 남편의 손에 붙잡혀 허둥지둥하고 있는 사이 저는 울고만 계시는 어머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우리 이제 같이 나가서 살 길 찾아요. 어머님은 저를 한참이나 보더니만 이내 끄덕거리며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고 저는 어머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저 흉폭한 아버님으로부터 제 인생을 걸고서라도 우리 어머님을 지켜드린다고 저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했지요. 고모님들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건지 허둥지둥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지옥 같던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어머님의 등을 계속 쓸어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해서도 어머님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어머님은 이후의 일들이 걱정이 많이 되셨던지 자책만 하셨죠.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고. 괜히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말씀 마시고 여기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시기만 하세요, 어머님. 하지만 니들이. 걱정 마세요. 저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무 문제 없으실 거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어머님의 얼굴을 닦아드리자 긴장이 풀리셨는지 어머님은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님은 깊이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시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는데 어머님이 방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놀라 다가가자 어머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어머님의 등을 쓸어드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 어머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내 놓으셨습니다. 시집와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버님의 불호령에 늘 심장이 철렁했다는 이야기, 저는 어머님의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없었다면 어머님은 다음 날 아침 이혼을 결심할 용기를 내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당신이 대신하게 해서.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자책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후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머님이 정말 어떻게 되셨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제 사상을 엎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이 걱정될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아버님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으로, 남편 핸드폰으로, 심지어 제 핸드폰으로까지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절대 받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아버님은 또 어머님 탓을 하며 화를 내실 게 뻔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들어오라는 호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회유하는 듯한 문자가 왔다가 다시 협박조의 문자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제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디 옆에 내가 집을 비워? 당장 안 들어와? 이혼당하고 싶어 환장했어? 그 문자를 본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머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앞에 앉히고 처음으로 당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다. 자식들한테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 너희 아버지한테 벗어나고 싶어.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몸이 아프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혼자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갇혀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희 셋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전날 밤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협의이혼 신청서를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의 결심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휴가를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손에 쥔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가시겠다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그럴 수 없다며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시댁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수선했습니다. 거실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제사상의 잔해가 일부 남아 있었고 집안 공기는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버님은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씨구, 이혼? 미쳤네, 미쳤어.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싹싹 빌판국에 뭐 이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아버님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 며느리 바람을 넣어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한다. 등등.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당신 수발 들며 살아온 세월로 충분해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혼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의 단호한 대답에 아버님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마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저렇게 맞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님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그래, 이혼해 줄게. 대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몸만 나가.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손을 들어 저희를 제지하셨죠. 어머님은 찢어진 서류 조각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법대로 해요, 그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님의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아버님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어머님이 사치와 낭비가 심했다는 식의 거짓 주장을 펼치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이혼하겠다는 결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 아버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매달 일정한 날짜에 김미영이라는 사람에게 수백만 원의 돈이 꾸준히 이체되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거래인가 싶었지만 그 금액이 너무나 일정하고 주기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마다 골프를 핑계로 외박이 잦았던 아버님의 과거 행적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다던 날 아버님의 카드는 골프장이 아닌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던 날에는 부산의 호텔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곳의 예약자 이름은 바로 김미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우리 모두를 속여가면서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상간녀에게 매달 보내준 돈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님께 생활비로 주던 돈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어머님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쩌면 어머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거나 혹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 눈 감고 살아오셨던 거겠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는 아버님의 추악한 비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동력 삼아 더욱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형이 아주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의 외도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송금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흥신소를 통해 아버님과 상간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쇼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의 모습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가 바람 피운 사실을 따져 묻자 아버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뭘 따지러 와?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아들을 훈계하려는 그 태도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아버님의 성격에 남편 또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첫 변론기일 법정에서 마주한 아버님은 초췌한 우리와 달리 잘 다려입은 양복 차림으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측 변호사는 어머님이 과도한 소비와 의부증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 측 변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김미영이라는 여성에게 송금된 통장 내역이 스크린에 뜨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는 아버님과 상간녀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시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몇 년 전 아버님이 사업상 세금 문제로 잠시 어머님께 명의를 돌렸다가 다시 찾아온 사실상의 증여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서류와 정황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었죠. 변호사는 이 집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듣는 아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마 평생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집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한 듯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버님이 우리를 따라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성아, 아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여자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아버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짓밟힌 인생과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고 우리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법의 심판이 내려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와 있던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늙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깨는 구부정했고 자신만만하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자리에 앉자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사는 아버님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도 법은 어머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평생을 가사와 육아에 헌신한 어머님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고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어머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어머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으셨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아버님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성아, 나랑 같이 그 집에 한번 가주지 않겠니? 우리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시댁, 아니 이제는 어머님의 집이 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아버님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의 값비싼 양복과 골프웨어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사람처럼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거실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버님의 옷들로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가 가장 큰 가위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평생의 한을 풀어내듯 옷들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원단이 가위날 아래 힘없이 잘려나가는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희는 그저 숨죽인 채 어머님의 의식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압과 서름을 잘라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가위질을 하던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신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인지 아버님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광경을 본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아버님이 어머님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남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은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이제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아버님의 욕설과 고함이 한동안 이어지다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손에 쥔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에서 쫓겨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상간녀는 아버님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매정하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돈 없는 늙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오갈 데 없어진 아버님을 보다 못한 고모님들이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님은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번호를 차단했고 집 전화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과거와의 질긴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집은 어머님의 손길 아래 조금씩 새로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님의 흔적이 남아있던 묵직한 가구들은 모두 처분하고 밝고 화사한 색의 가구들로 집을 채웠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서재를 만들어 늦게나마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베란다에는 예쁜 화분들을 들여놓고 가꾸셨죠. 저희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나 이제부터라도 혼자 살아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머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노래 교실과 서예를 배우셨고 그곳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과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셨다며 유채꽃밭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진 속 어머님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서예 시간에 직접 쓰셨다며 붓글씨 족자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봄날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명필은 아니었지만 한 획 한 획에 담긴 어머님의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이제야 당신 인생의 봄날을 맞으신 겁니다. 그 족자를 거실 벽에 걸어두고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제사상을 업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 속에서 떨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제 시댁의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많던 제사들은 아버님이 원룸으로 이사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고모님들도 더는 제사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성격이 세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혼 초 아버님의 부당한 요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저였다면 어쩌면 지금도 어머님과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센 성격이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며칠 전 햇살 좋은 오후에 어머님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담근 향긋한 매실차를 마시며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맙고 미안하다 아가. 저는 웃으며 어머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멋진 어머님이 되어주셔서요. 어머님과 저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인생에는 그리고 저의 인생에도 눈물보다는 웃을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